미국으로서는 정말 굴욕적인 협정을 강요해서 따낸 거예요. 젤렌스키 이번에 그거 못 따냅니다. 그런 협정. 또 젤렌스키 나토와의 아마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나토가 다 이게 컨센서스거든요. 그러니까 만장일치 비슷해요. 그러니까 기존 가입국들이 다 오케이를 해줘야 되는데 몇 개 나라들이 분명히 반대할 거예요. 그러면 저게 나토 회원국이 되면 러시아가 침공했을 때 나토와 러시아 사이에 정면 전쟁이 일어난다. 그러므로 못한다. 못 따낼 거예요. 그런 걸 따낸 거예요. 지금 우남 이승만 대통령이 따낸 게. 그거를 완전히 동네 양아치 같이 이렇게 묘사하는 게 우리나라 국사학자들, 국사 역사 교육자들 교과서니까 참 천벌 받을 짓 하고 있는 겁니다. 천벌. 미국이 얼마나 찔끔찔끔 도와주고 있는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MLRS 그러니까 그 다연장 로켓포 발사대 M270 미국이 제공하는 건 그거의 간략 버전인 그러니까 이 바퀴로 돌아가는 하이마스를 제공하고 영국이 그 무한궤도 탱크 같이 돌아가는 무한궤도로 돌아가는 걸 제공하겠다 그랬는데 영국 미국 합쳐서 7대에서 8대예요. 그리고 그게 지금 한 대인가가 도착을 했다든가 한 대인가 그중에 한 대를 지금 영국이 지금 바리바리 싸서 보냈다 그러든가 그래요. 아직도 안 왔어. MLRS 발사대 한국 최대 250대 있어요. 아니 최소 지금 현재 미제가 있고 한국이 그 국산화해서 천무 발사대를 만들었잖아요. 천무 발사대를 300여 대 이상 깔려고 하고 있으니까 이게 천무가 다 깔렸다 그러면 한 350대 있는 거예요, 지금. 덜 깔렸으면 한 250대 있고, 그 사이에 250에서 350. 저게 극비사항이라 정확한 대수가 안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MLRS 그 다연장 로켓포 보낼 때 미국이 거기서 쏠 수 있는 단거리 탄도 미사일, 그러니까 육군 전술 미사일, 어태크스라고 부르더라고요. 어태크스. 이거를 미국이 안 줬죠. 300km 가는 거를. 그리고 우리는 저 어태크스, 미제 어태크스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천무 미사일이 저기에 해당해요. 거의 비슷해요. 300km쯤 가고 똑같아요. 거의. 그 우리 천무 미사일이 저게 거기까지 하면 우리가 4자릿수 갖고 있습니다. 저 빵빵빵빵이래 4자리 숫자란 소리예요. 그 다음에 자주포 및 견인포. 미국이 108문 주기로 했는데 그중에 3, 40문 와 있을 거고 다른 나라들이 이것저것 준 게 있어가지고 지금 들어가 있는 게 한 8, 90문 들어가 있을 거예요. 많이 들어가도 7, 80문. 그러면 앞으로 미국이 주기로 한 거 다 줘도 200문이 채 안 돼요. 우리 얼마냐? 자주포가 2,500문 되고요. 견인포가 한 1,000문 됩니다. 그리고 그거 말고 우리가 122mm인가 그 야포 훈련할 때 많이 쓰는 거 있어요. 그거 이렇게 트럭에다가 실어 놓은 거 약간 자동화해서. 그거 우리 굉장히 많아요. 그게 왜 많아졌냐면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그 122mm인가 그 일반 곡사포의 그 포탄이 우리가 340만 발을 갖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그 포를 이제 그 제작을 해서 혹은 옛날에 있던 포를 이렇게 수정을 해갖고 그거를 저기 그 5톤 트럭 위에다 올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340만 발 포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포는 또. 그러니까 155mm 쏘다가 좀 짧은 거리는 그거 쏘다가 뭐 마음대로 쏘는 거예요. 그래서 살벌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독일이 주겠다고 이제 한 그 방공 그러니까 에어 디펜스 시스템, 방공 시스템, 저 차량으로 다니는 거. 아이리스-T. 저 말로만 준다 그러고 지금 우크라이나가 돌아가고 있는 거는 슬로바키아가 줬던가 그럴 거예요. 그 우크라이나가 원래 갖고 있었던 거. 그러니까 소련 때 무기. 그 방공, 옛날 구닥다리 방공망 운영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떠냐? 사드, 그건 굉장히 높은 고도에서 잡죠. 그 다음에 페이트리어트, 그건 낮은 고도에서 잡아요. 그 중간을 우리 미사일이 잡아요. 천궁. 그래서 우리가 3겹으로 방공을 하거든요. 미사일 요격. 그러니까 비행기는 물론이고 미사일까지 요격을 하겠다고. 그래서 우리는 저거 사드, 천궁, 페이트리어트 합치면 저거 4자리 숫자입니다. 4자리 숫자가요. 그러니까 발사대 말고 그 로켓 자체는. 그럼 발사대로는 최소한 3자리 숫자 넘어간다는 소리죠. 무시무시합니다. 그 다음에 대한미사일 하푼, 요거
뭐 한 발사대 기준 한 10개나 이 정도 줬을 거예요. 영국에서 갔죠. 하푼. 그거 가니까 러시아가 겁나서 배를 좀 뒤로 뺐죠, 지금. 100km 바깥으로. 저것도 네 자리 숫자 1000발, 2000발 이렇게 갖고 있어요. 저거 우리는 뭐냐면 해성, 시스타. 그 다음에 대전차 개인 무기. 그거 가지고 뭐 굉장히 자랑하죠. 뭐 제블린이 어떻고, 뭐 엔로가 어떻고, 뭐 드론의 뭐 스위치 블레이드가 어떻고. 저도 뭐 말씀드렸잖아요. 저거는 많이 줬어요. 저거는 네 자리 숫자예요. 근데 우리도 네 자리 숫자에 우리는 현궁이라고. 저거 제블린보다 좋다는 면도 있어요. 그 제블린이 무슨 그 적외선 원 같은 걸로 해갖고 그게 보는 게 그 식을 시간을 줘야 돼서 뭐 30초인가 예열 시간 식은 시간에서 30초인가 뭐 1분인가 걸리는데 우리가 그거를 열이 안 나는 걸 써요. 그런 쪽을. 그래가지고 우리가 뭐 5초인가 뭐 그거밖에 안 걸려요. 좋은 시스템이에요. 무게도 좀 가볍고. 길이는 긴데 무게는 가볍고. 그러니까 이게 대한민국의 그런 지금 화력을 보면 이거 말고도 있다 무시무시한 화력들이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화력을 보면 우크라하고는 이게 게임이 안 되죠, 당연히. 우크라가 이거에 대한민국의 10분의 1은 가져줘야 된다고요. MLRS 발사대 25대, 30대 들어가야 돼요. 단거리 탄도미사일 금지돼 있죠. 그럼 오케이, 그렇다죠. 자주포, 견인포, 우크라가 최소한 2개, 한 400문은 운영해야 돼요. 우크라가 우리 천궁, 우리 페이트리어트에 해당하는 그 방공망 갖춰야 돼요. 사드까지는 아니더라도. 우크라가 대함, 우리의 10분의 1, 한 100기, 200기는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정도 돼야 간신히 물리쳐요. 근데 그 수준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그것도 말로만 약속하고 안 주고 있는 거예요. 말로만 약속하고 안 주고 있어요. 찔끔찔끔. 그러니까 독일 그 국영방송이 One drop in the sea. 바다에다가 물 한 방울 떨어뜨리고 바다에다 물 한 방울 떨어뜨리고 이러고 있는 이 짓거리 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뭘 보여주는 거냐면 미국과 서방의 정치 지도자들이 얼마나 타락해 있고 무기력하고 무원칙한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걸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언론이 잘 안전해서 그렇지.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그러면 이 상태로 그럼 뭐 그런 거지 뭐 우크라 죽든 말든 우리 미국 그러면 되는 거야. 우리 유럽 그러면 되는 거야. 이러냐. 아니에요. 사람들은 개미소관 뭐 미디어가 전하든 안 전하든 이걸로 다 볼 수 있으니까 휴대폰으로. 그러니까 미디어도 따라서 그걸 전할 수밖에 없어요. 어느 정도. 이 메인스트림 미디어도. 그 사람들은 야 이건 개인, 자유, 문명, 우리 서방, 우리 유럽 이런 거에 근본 원칙이 달려있는 게임인데 이게 유럽에서 벌어진 일인데 왜 이거밖에 안 도와주지? 우리가 좀 확실하게 희생을 하더라도 도와서 우크라 사람들이 확실하게 러시아를 물리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부글부글 원칙파, 원칙주의, 원칙에 대한 각성, 가치와 원칙에 대한 각성이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있다고요. 그걸 한번 직접 보시겠습니다. Ukrainian forces, I mean, you've been critical of Germany's role here, or the lack, maybe some would say, of a role. And you tweeted here, let me get this right, that the German Chancellor Olaf Scholz has become Putin's most useful idiot. Yes, the term useful idiot is coming from the Soviet Union, was used by the Soviet government intelligence agencies to refer to somebody who was ostensibly not an ally, but who was believing Soviet propaganda and actually advancing the Soviet agenda through Annäherung, shall we say, through proactive steps toward the Soviet line. And in this way, unfortunately, the German government and increasingly the French government have been acting in a way as the newest useful idiots for Vladimir Putin. He has been using a very consistent messaging, knowing that he can threaten, he can bully, he can intimidate the voting publics of Western democracies in order to try to hinder our democratically elected governments from supplying Ukraine with the weapons they need to survive. But let's be very clear.
what the Ukrainians are up against right now is the ultimate David and Goliath battle that we have not seen the likes of which in Europe since World War II. And you mentioned earlier on the show, today is the 78th anniversary of the D-Day invasion. And what I saw in Ukraine truly echoed the courage of the Allied soldiers during D-Day who came to liberate Europe. But that coupled with the courage of the everyday men and women of England, the citizens of London during the Blitz, that kind of raw courage and stiff upper lip also amongst the populace. It's truly striking, and it's really a moment where our governments in the West need to open their eyes and recognize Putin for what he is, a 21st century Hitler. 예.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저희 이 여성 아주 팬이 됐어요. 제시카 바를린. 독일 여성이고요. 제시카 바를린이라는 여성인데 독일 여성이고요. 정말 그 국제정치학 전공한 여성인데 아주 그 원칙주의적인 그런 그 가치에 관한 얘기, 원칙과 가치를 소중히 하는 그 원칙파의 관점에서 얘기를 잘 해주고 있어요. 제가 쭉 봤거든요. 제시카 바를린이 이런 좋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각성이거든요. 이게 유럽에서 터진 일이야. 80년 동안 이런 일 없었었어. 1945년 끝나고 나서 이거는 문명 대 반문명. 유럽을 죽일 거냐 살릴 거냐. 서방을 죽일 거냐 살릴 거냐. 개인을 죽일 거냐 살릴 거냐. 자유를 죽일 거냐 살릴 거냐. 이런 차원의 게임이야. 이거는 쟤는 핵으로 무장한 깡패 석유회사를 지배하는 파시스트야. 이렇게 지금 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한쪽의 흐름은 이게 굉장히 셉니다.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전적으로는 그렇게 안 가지만 굉장히 센 흐름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국민이 둘로 나뉘게 되는 거죠. 한쪽은 야 우리 적당하게 좀 타협하자. 그거 언제까지 이렇게 휘발유값 비싸고 그리고 저기 식량이 못 나가서 아프리카 막 굶어 죽고 좀 난리가 아닌데 좀 타협해서 가면 안 되냐 이런 주화파가 나오고 그걸 대변하고 있는 게 마크롱이고요. 그거를 말로는 안 꺼내는데 실제로는 그거랑 같이 가고 있는 게 독일의 숄츠입니다. 그리고 그거랑 조금 더 거리를 두고 약간 원칙을 가지고 얘기하는 듯 하는 게 영국 수상이에요. 그래 바이든은 정신머리 없는데 바이든도 뭐 그거보다 조금 주전파 혹은 원칙을 좀 얘기하는 척하는데 진짜로 원칙을 생각했다면 이 모양으로 지원하냐고요. MLRS 발사대가 최소한 한 30대 가야 되고요. 여기저기 걷어서. 그래서 제가 이준석이 당신 가서 그 우크라 가서 할 얘기 많이 없어. 이 모양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한국은 지금 한국의 MLRS 발사대에 10분의 1만 보내도 그냥 게임 끝나요. 한국의 자주포 및 155mm 자주포 155mm 견인포에 10분의 1만 가면 게임 끝나요. 350문 가면. 한국에 천국 보내면 게임 끝나요. 한국에 해성 보내면 게임 끝납니다. 한 200-300개 보내면. 제블린 재고 떨어졌으면 한국에 현궁 보내면 게임 끝나요. 이거. 그러니까 우크라 사람들이 보면 한국이 얼마나 부럽겠어요. 거기 가서 철없는 짓 할까 봐 제가 가슴이 조마조마했는데 보도된 걸로 봐서는 아직까지 철없는 짓은 안 했네. 보도된 걸로 봐서 그나마 다행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할 때 저거 우크라 가서 참 그런데 간이 조마조마했다고. 만약에 만에 하나 10만 분에 하나 어디 미 국무성 사람 만났는데 이 대표님 우크라 가서 좀 젤렌스키 만나가지고 좀 뭐 전후 복구 얘기 이런 거 좀 하세요. 이런 말 듣고 갔었으면 당신 진짜 바보야. 왜냐 미국이 매일 매순간 사람에 따라서 마음이 바뀌어. 이때는 MLRS 한 50개 보내줘야 돼. 발사대 한 50 차량 50개 보내줘야 되나 보다. 하이마스. 했다가 1시간 후에 그거 안 되지. 그거 요번에 말한 대로 4대만 보내. 또 한 2시간 후에는 한 10대는 보내야 되지 않을까. 국무장관 블링켄, 국방장관 오스틴이 1시간 간격으로 마음이 바뀌고 있을 거예요. 지금 그 정도로 지금 압력을 받고 있다고. 여기 만약에 만에 하나 여기 서울에 나와 있는 미 국무부
뭐 저기 뭐 중간 허리 간부가 만나서 이준석이 보고 당신 가서 좀 달래고 와 젤렌스키 그 말 듣고 갔다 그러면 당신 진짜 바보야. 왜냐? 미국도 지금 마음이 왔다 갔다 해요. 누가 이거를 책임지고 전체의 그림을 누가 그리겠어요? 국민은 끌어오르고 있는데 아까 저기 뭐 제시카 베를린이 말하는 것처럼 여론이 끌어오르거든. 최소한 여론의 한 절반 정도 이상은 미국도 조사해 보면 절반 이상이 적극 지원하자로 나와요. 유럽은 더 말할 것도 없고 국가별로는 더 말할 것도 없고 발틱 가면은 뭐 7, 80%는 적극 지원이고요. 독일은 지원은 죄가 있어가지고 한 3, 40% 나올 거고 프랑스도 한 40% 나올 거고 영국은 6, 70%가 적극 지원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1시간 전의 생각과 1시간 후의 생각, 2시간 후의 생각이 다른 거예요. 이게 상태가 지금. 그럴 수밖에 없다고. 저 무기력하고 무원칙하고 타락해 있으니까 그때그때마다 생각이 바뀌죠. 그런 정치 집단, 정치 지도자들이니까. 처칠과 같은 대형 지도자들이 아니거든 이게. 아니 프랭클린 루스벨트만 해도 그때그때 생각이 바뀌었다고요. 그러니까 처칠이 나중에 가서 그런 말 하잖아요. 미국 사람들은 항상 올바른 행동을 해. 그런데 뻘짓 다 해보고 나서 올바른 걸 해. 처칠이 그랬어요. 루스벨트한테 하도 뒤어갖고. 이게 이런 비정한 게임이거든. 매 순간마다 생각이 바뀌고. 그러니까 누구 미국인 말 듣고 거기 갔다 그러면 당신 바보고 말 안 들었는데 자가 발전해서 거기 갔다 그래도 그것도 바보고. 그래서 그건 정진석 의원 말이 맞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시다시피 이제 비정한 지정학적 계산, 그 다음에 인플레에 대한 고려를 하면은 적당히 빨리 수습하고 덮어야 돼. 그런데 가치지향을 생각하면 엄청나게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우크라 사람들로 하여금 러시아와 정면으로 싸워서 러시아를 문지를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 이 두 개를 다 만족시키는 해법이 있냐 이거예요. 없어. 해법이 안 나. 둘을 더하면은 교집합이 안 나와. 혹은 그 둘을 다 감싸 안는 합집합이 안 나와. 근데 전쟁은 계속 갈 수는 없어. 그러면 결국 타협이 돼야 돼, 어느 순간에. 굉장히 위험한 타협이 돼요. 왜냐? 지금 서방에, 야, 그거 그냥 덮어야 돼. 그거 이제 그만해야 돼. 라는 주화파. 그 다음에 서방이 아까 본 원칙, 가치를 중시하는 원칙파. 그 다음에 푸틴, 우크라이나 국민. 넷이 입장이 다 달라요. 우크라이나 국민은 우리 휴전 반대했던 1953년 초에 우리나라 사람들 입장과 같을 거예요. 푸틴은 어떻게든 체면치레하고 좀 더 땅 따먹게 많이 하고 어떻게든 우크라이나 내부를 앞으로 침투해서 공작할 수 있는 그 복선 깔아놓고 이러면서 이제 음모를 짜는 방식이 될 거고. 조합파는 무책임하게 일단 끝내는 걸 밀어붙일 거고. 원칙파는 뭐 밀려가면서 어떻게 방법이 없으니까 계속해서 원칙적인 얘기할 거고. 그러나 국민들은 원칙파를 지지하는 국민들은 여론조사하면 최소한 50% 나올 거고 웬만한 국가는. 이 네 개가 짬뽕이 돼갖고 이게 네 개 각자 모두가 불만인 상태로 타협이 된다고. 봉합 타협이에요. 그럼 불씨가 남아. 이게 세기의 딜레마, 세기의 불안정, 세기의 긴장이에요. 휴전 지켜질 거냐 이거예요. 그 2014년에 돈바스와 루한스크에 러시아가 괴뢰 정부를 만들고 나서 그리고 크리미아를 합병하고 나서 2022년 2월 24일 날 러시아 침공이 시작되기 전까지 교전에 의해서 숨진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10,000명이 돼요. 휴전 안 지켜준다고. 그러면 우리 우남 이승만이 미국 아이젠하워 대통령을 푸시해가지고 그냥 쥐어짜서 그냥 미국으로서 굴욕적인 한미동맹을 받아내고 미군이 최근 들어서 많이 빠졌지 휴전선의 인계철선 역할을 했잖아요. 트리거 와이어. 그게 뭐냐면은 북한군이 내려오면 한국군보다 미군이 더 많이 죽어요. 미군이 그걸 인계철선 역할을 해줬거든. 그러면 나토나 미군이 우크라 들어가서 휴전선 같이 이렇게 그 선 거놓고 거기서 인계철선 할 거냐. 그러니까 그게 길이가 1,500km 뭐 2,000km 나오는데 안 해요. 안 합니다. 나토 미군 그거 공식적인 협정 안 맺어줘요. 자동 개입 협정 안 맺어줘요.
그러면 그러게 안 맺어 있는 상태에서 푸틴이 가만히 있겠냐 이거예요. 휴전 상태를 준수할 거냐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서. 어차피 미국 안 들어올 것 같은데 미국도 약체 정부야. 또 한 방 칠라 그러지. 푸틴이 언제든지 다시 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우크라 쪽은 또 먼저 찍으려 그러죠. 먼저 칼질하려 그러죠. 자, 이런 상태에서 그게 계속해서 어떤 그런 불씨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아까 본 제시카 버를린이나 유럽에 사는 백모 같은 백모 1, 백모 2, 백모 3들은 계속해서 야 임마 그런 이상한 봉합 타협을 해놔갖고 이게 될 일이냐 이게 휴전이 되겠냐 이게 평화가 되겠냐라고 계속해서 저항하고 비판할 거 아니에요. 이게 뭐냐 극도의 내부 긴장이 유럽과 미국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내부와 극도의 내부 긴장이 계속 연소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엄청난 압력 발원 센터, 엄청난 에너지 방산 센터가 되는 거예요, 저게. 그 상태에서 각국의 내부 정치를 계속 푸시를 하게 돼요, 저게. 그럼 경로는 뭐냐? 둘 중에 하나죠. 이걸 우크라를 원자로라고 불러도 좋고, 우크라 압력 발원 센터라고 불러도 좋고, 우크라 에너지 발원 센터라고 불러도 좋고, 뭐라고 불러도 좋아요. 미국, 유럽, 러시아, 중국이 우크라로부터 오는 압력을 견뎌내면서 점차적으로 내부가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러시아가 푸틴 체제가 망하고 새로운 어떤 좀 더 자유주의적이고 좀 더 민주주의를 이행하는 체제가 들어오고 저기 뭐 시진핑 뭐 이게 망하고 그 다음에 샹하이 방에 뭐 범털도 망하고 중국이 좀 더 바뀌고 미국이나 유럽이나 기타 서방 국가들은 밀려가지고 보수 공화주의 쪽으로 정치 문화가 바뀌고 기득권들은 다 손해보는 거야. 어디를 가더라도. 미국 가도 손해봐. 서유럽 가도 손해봐. 일본 가도 손해봐. 한국 가도 손해봐. 대만 가도 손해봐. 인도 가도 손해봐. 모든 기득권들은 전부 자기를 다시 변모해야 되는데 사회적 위치가 올라간 사람들일수록 자기의 체질을 바꾸는 게 쉽지 않아요. 그 위치로 올라가는 과정에서 자기 관점과 전략과 스타일이 화석화되어 있다고요. 그걸로 성공한 사람들이거든. 성공의 함정이 있다고요. 그 얘기는 교체된다는 얘기 아니야. 미국, 유럽, 러시아, 중국, 기타 등등이 전부 내부가 교체된다, 변화한다는 거예요. 이거 참겠냐고요, 기득권들이. 세계 각국에 있는 기득권들이. 서로 이심전심으로 야, 우크라이나는 아무것도 아닌 대형 사고 한번 터졌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서로 이심전심으로. 단 그때 대형 사고는 우크라이나와 달리 깔끔하게 물밑에서 강대국 사이에 딜이 딱 쳐져서 지정학적 타협이 될 수 있는 대형 사고가 돼야 돼. 일단 그런 대형 사고가 터질 수 있는 유일한 휴화산은 한반도밖에 없어요. 그런데 한반도는 대형 사고가 터지고 나면 이게 깔끔하게 강대국끼리 한국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러시아, 중국, 미국, 영국이 만났는데 이제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해서 이렇게 분할해서 거기는 그렇게 가져가고 거기 함경도는 러시아가 먹고 평안 남북도 황해도 저쪽 북쪽은 중국 정으로 하고 이쪽은 중간 중립 넣고 한반도는 이렇게 하고 뭐 그다음에 뭐 사람들 뭐 몇백만 죽었고 핵으로 오염된 지역 좀 있지만은 서로 참고 갑시다. 네, 그렇게 합시다. 네, 도장 오케이 사인 도장 해. 그래놓고 한국 사람들이 야 이때 올라가서 저기 뭐야 북한 재통일 해야지 그러면. 야, 수도꼭지 끊을 거야, 임마. 말 들어. 수도꼭지 끊을 거야. 말 들으려니까. 그게 이제 깔끔한 정리거든. 실제로 그 비슷한 게 6.25 때 있었잖아요. 그럼 한반도에서 그게 뭐 러시아가 주도를 했건 중국이 주도했건 불장난을 했을 때 그래가지고 우크라이나를 덮어버릴 수 있어. 화산재로 완전히. 그 정도 대형 화산이 폭발해서 한반도에서. 그게 나중에 그렇게 깔끔하게 지정학적 타협으로 정리될 수 있냐. 그게 불가능해져요. 강대국 사이의 지정학 거래로 제어가 불가능한 정도의 화산이 폭발해버려요. 즉 미중 러 중 하나가 화산 폭발해도 강대국 사이 지정학적 거래로 제어할 수 있다. 마감칠 수 있다라고 한다면 한반도 전쟁 불길 갑니다. 그런데 미국도 중국도 러시아도 야, 저 휴화산 폭발했다가는 우리까지 같이 다 날아가는 거야. 라고 하면
한반도는 본격적인 전쟁 물길로 안 들어가요.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런 점에서 참 선배 세대한테 감사한 거예요. 70년 동안 대한민국을 여기까지 끌고 온. 이 선배 세대가 가만히 보면 휴전의 세 가지 교훈을 너무나 잘 파악했던 것 같아. 그래서 이분들이 결사적으로 국방력을 기른 거예요. 제 나이도 63이지만 70년 동안. 이분들이 본, 그러니까 특히 6.25 직후에 또 박정희 정부 초기에 이분들이 본 그 교훈은 뭐냐면 첫째, 국방력이 약하면 북한을 내세운 중국, 러시아 군사 침략에 먹힌다. 맞는 얘기죠. 우린 거기까지만 생각했잖아. 두 번째, 국방력이 약하면 강대국 사이 거래에 맥없이 휴전한다. 전쟁 터진 다음에도. 세 번째는 이 두 번째 명제의 확대예요. 사정이 그러하기 때문에 강대국들이 언제든지 휴전시킬 수 있으니까 자기들 필요에 의해서 전쟁을 유발시킬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국방력이 약하면 전쟁이 일부러 유발되기도 한다. 강대국 간에 한번 요번에 스파링 한번 붙어보지? 마방 이거 해볼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스파링 붙었다가 서로 이제 공치지? 땡 하면 전쟁 끝. 지금 싸우던 선수는 왜 끝나지? 내가 아주 이번에 때려 눕히려고 그러는데 앉으라니까 임마 말 들어. 그게 우리 6.25 때 그걸 당한 거 아니에요. 53년에 아이젠하워 정부에 의해서. 이 셋을 본능적으로 알았던 거야. 본능적으로. 이런 상태니까 이거 국방력 강화해야 된다고 느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국방력이 무지하게 셉니다. 한국이 지금 전력이. 이게 한국이 워낙 이 기술이 발전하고 그 군대 국방비 지출이 세니까. 그래서 한국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게 우리가 천무 발사대, 그다음에 천무 전술 탄도 미사일. 그러니까 천무라는 게 발사대 이름도 천무고요. 그 천무 발사대에서는 일반 탄도 미사일 아니라 일반 로켓포 뭐 80km 가는 거, 뭐 70km 가는 거, 50km 가는 거 로켓포도 쏘지만 이게 300km, 400km 가는 이 단거리 탄도 미사일도 쏜단 말이에요. 그걸 또 그 단거리 탄도 미사일도 천무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또 K9 자주포. 이거 전 세계 자주포 시장 우리가 거의 독점하다시피 휩쓸고 있죠. 워낙 명품이에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드 천공 페이트리어트 3층으로 된 방공 시스템. 그 다음에 해성 대한 미사일, 현궁 대전차 개인 미사일. 이게 아까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우크라이나에 주겠다 말겠다 하는 그 지원되는 물품에 해당하는 것만 꼽으면 이렇고요. 이외에 보유 중인 게 많아요. 탄도미사일 현무인데 이게 우리가 이제 그 미사일 그 거리에 제한이 있단 말이에요. 800km예요. 그것도 최근 풀려서. 그 전에 300km였었어요. 그러니까 그 제한을 지키면서 미사일 로켓을 발전시키려고 이 한국 그 국방 산업 쪽에서 한 일이 뭐냐면 탄두 무게를 괴물과 같이 키웠어요. 그래서 지금 아마 5톤까지 무게가 올라갈 겁니다. 5톤이 현무 4 그리고 뭐 현무 5가 되면은 뭐 8톤인가 10톤까지 올라가요. 그러니까 단거리 미사일인데 그 얘기 뭐냐? 앞에 탄두를 좀 가벼운 거 끼우면은 장거리 ICBM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무지막지한 그 탄도 미사일. 이거 몇 기가 있는지 안 가르쳐 줘요. 이거는 아마 적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단거리 쇼트 레인지 SR 단거리 SLBM 잠수함. 우리 이번에 잠수함에서 SLBM 현무 쏘아 올린 게 현무거든요. 현무 쏘아 올렸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가 그 발사관을 자체 제작할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그 발사관 기술이 꽤 있고요. 그 발사관은 뭐 잠수함용도 있지만 물속에서 쏘는 발사관도 있지만 해상에서나 지상에서 쏠 때도 발사관 그 제어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더라고요. 발사관 자체가 무지하게 중요하대요. 그리고 이제 특히 수중에서 쏠 때는 그게 이렇게 수중에 여기가 수면이라 그러면 수면 위까지 미사일이 올라갈 때까지는 압축 공기를 밀어 올리는 모양이에요. 수면 위에 올라간 다음에 뿅 하고 이제 날아가는 거죠. 저 로켓이 이제 분사가 되는 거죠. 수면 위에 올라가는 순간부터. 그러니까 이걸 콜드 런칭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차가운 그러니까 콜드라는 거 그러니까 로켓을 분사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수면 밖으로 밀어 올리는 기술. 정확히 표현하면 미사일을 그 몇십 톤 되는 미사일을 수면 밖으로 로켓 분사하지 않고
쭉 하고 밀어 올리는 기술. 이게 전 세계에서 뭐 한 6, 7개 나라밖에 없는 모양이에요. 제대로 된 게. 우리가 이번에 그거 바로 증명해 버렸죠. 원샷에. 그리고 세계 최강 전차 부대예요. 우리 그 흑표 전차가 우리랑 맞먹을 수 있는 게 독일제 레오파드인데 어떤 혹한이라든지 이런 산악 지형에 가면 우리가 레오파드보다 훨씬 유리하다는 게 최근 증명되고 있어요. 다른 데서 뭐 노르웨이인가 뭐 이런 데서 가서 이제 테스트 받으면서 이제 그 우리가 한 1000대쯤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공군 강력하죠. 또 주한미군 공군이랑 엮이면 더 강력해지죠. 그 다음에 해군 강력하죠. 주한미군 해군하고 엮여도 무지하게 강력해지고 주한미군이 아니라 이제 아시아 태평양 쪽. 그래서 이게 그 다음에 이제 핵심 기술 개발인데 우리가 이제 핵심 기술 제가 아는 것만 몇 가지 적었어요. 그러니까 꿈 같은 기술들을 개발하고 있어요. 155mm 그 견인포 자주포에서 쓰는 유도 폭탄인데 얘가 날개가 쫙 펴져 갖고 이게 그 폭탄이 가는 거리가 한 2배쯤 넘어져서 100km로 가요, 폭탄이. 그러면 100km 가서 뭐 예를 들어서 저는 잘은 모르지만 반경 1m 이내, 그러니까 2m짜리, 지름 2m짜리 원에 빵 떨어진다고요. 저 정도 되면 이제 무지하게 살벌한 거죠. 그 다음에 아까 그 현무, 그러니까 이 그 괴물같이 무거운 탄두를 단 명색은 단거리 중거리 미사일 800km밖에 못 가는 거. 현무 5가 지금 개발 중이라 그래요. 그거 아마 앞에 그 괴물 대가리가 그게 8톤인가 10톤이라 그러니까 뭐 무시무시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전투기, 그 KF-21 이게 뭐 F-35 비슷할 거예요, 이거. 그 다음에 이게 무지하게 중요한데 제4세대 소형 원자로인데 제4세대 소형 원자로가 이제 경수로, 가압 경수로 같은 게 아니고 전 세계 아직 구현이 안 돼 있어요. 근데 한국이 이게 기술이 제일 많이 가 있다고요. 그래서 원자력 기술을 말라 죽이게 만들려고 했던 문재인의 속셈은 이런 것에 이룰 수 있는 세계 최고 수준에 가 있는 원자력 기술이 중국으로 유출되도록 만드는 그런 국가 반역을 기도한 거 아니냐, 의도적으로. 저는 그렇게 의심을 해요. 문재인 씨 아니면 연락 주세요. 여기 출연시켜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기타 등등이 있겠죠. 이걸 이제 한국의 국방부 국방전략이라고 독침 전략이라고 부르는데, 독침 전략이라는 게 그러니까 강대국이 우리를 패면 벌이 침을 쏘고 나면 죽죠. 너도 같이 죽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냐면 강대국들이 한반도를 가지고 불장난 시작은 할 수 있어. 그런데 끝내는 건 우리가 끝낼 거야요. 이 정도 무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보고 뭐 중간에 전쟁 그만둬 그런 소리 하지 마. 끝내는 건 우리가 끝낼 거야. 그래서 이게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강대국 입장에서는. 물 밑에서 거래가 안 되는 거예요. 화산이 한번 터지면. 제어가 안 되는 걸 어떻게 터뜨리냐고. 그러니까 막 베이징도 작살나고 산둥도 작살나고 뭐 블라디보스톡 작살나고 뭐 시베리아 작살나고 난리가 아닐 텐데 한번 터지면, 제대로 터지면. 이렇게 만든 거예요. 70년 동안 우리 선배 세대가. 그래서 이 덕분에 우크라를 덮을 수 있는 휴화산이 어딨나 찾아보면 없어. 유일하게 있는 데가 한반도인데 한반도는 이거 터뜨렸다간 제어가 안 돼. 한국 놈들이 독해서 그렇게 만들어 놨어.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는 그냥 계속해서 저 상태에서 에너지 센터, 압력 센터로서 전 세계, 정확히 표현하면 미국과 유럽과 서방 세계에 대해서는 보수 공화주의로 나갈 것을 압력을 넣고, 러시아와 중국에 대해서는 자유화될 것을 압력을 넣는다고요. 참 정말 형제국 같은 느낌이 들어요. 형제국 요새 보면. 그래서 우크라이나를 묻을 수 있는 휴화산이 없는 거예요. 우크라이나를 묻기 위해서 폭발시킬 그런 대형 휴화산이 없는 거예요. 우크라이나는 그래서 에너지 발산센터로 가는 겁니다. 계속해서 압력 발산센터로 가는 거예요. 러시아, 중국에겐 자유화를, 미국, 서방 자유세계엔 보수 공화주의를 강요하는 그러한 압력센터로 작동하게 될 겁니다. 작동하기 시작했고 계속 작동할 겁니다. 휴전되더라도. 저 휴전이 아니거든요. 예, 정말 형제 같은 느낌이 들고 우크라 국민들의 분전을 기도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